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탄잘류 요가 스트라 4권 마지막 부분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특히 가장 심오하다고 할 수 있는 12절부터 34절까지를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우리 존재나 현실을 보는 관점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4권 후반부는 정말 의식의 본질,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 활용이요? 네, 우리가 가진 내면의 도구들, 그러니까 의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이해, 여기서 말하는 상위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상위 매체.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논의를 넘어서 듣고 계신 분들 자신의 의식과 현실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란 건 뭔지, 또 내 안의 의식과 마음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그 너머의 궁극적인 자유, 관자재는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실제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12절 말씀이 상당히 함축적이거든요. 과거와 미래는 실제 안에서 존재한다. 현재의 형상은 과거 특성들의 결과이자 미래 속성의 씨앗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느끼는 시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선형적인 시간 개념조차도 더욱 큰 차원, 그러니까 실제, 리얼리티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아, 실제 안에 시간이 포함된다고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더 근원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모습, 상황, 생각 하나하나까지. 이게 다 과거로부터 쌓인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갈 씨앗이라는 거예요. 결과이자 씨앗.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인과관계가 그 실제 안에서는 이미 동시에 존재하고 파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곳에 동시에 있다. 와,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체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게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는 체험적인 통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안에 과거 어떤 경험의 흔적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또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동시에 직관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 그렇죠. 실제 관점에서는 그냥 현재라는 점에 딱 고립된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강물 전체를 조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순간에 과거의 결과란 미래의 잠재력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순간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터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13절은 이어서 이 특징들은 잠재적이든 드러나 있던 세 가지 군화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군화라는 개념이 또 나오네요. 네, 요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사트바, 그러니까 밝음이나 조화, 라자스, 활동이나 격정, 그리고 타마스, 어둠이나 속박, 이 세 가지요. 네네,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향해 보이는 현상이나 형상이라도 그 근본 바탕에는 이 세 가지 군화의 서로 다른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적인 지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된 군화의 성질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잠재된 것까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여도, 그러니까 사트바적으로 보여도 그 안에 사실 불안이나 어떤 집착, 그러니까 라자스나 타마스적인 속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군요. 그럼 이 군화를 알아차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군화를 식별하는 능력이라말로 바로 다음에 나올 의식과 형상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지금 어떤 군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만 파악해도 우리는 거기에 확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돼요. 오, 일종의 자기 진단 도구 같은 거네요. 맞아요. 내가 지금 맑고 좀 명료한 상태, 사트바인가? 아니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한 상태, 라자스인가? 혹은 무기력하고 뭔가 갇힌 느낌, 타마스인가? 이걸 아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점이 좀 흥미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14절. 객관적 형상의 현현은 원인의 집중, 마음 진료 변형의 총합에 기인한다. 이전까지는 형상을 약간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표면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가스트라의 맥락은 조금 더 정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의 집중이라는 게 그냥 뭐 갖고 싶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 이상이에요. 아, 그런 단순한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마음 진료 치타.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 물질 자체가 특정 형태로 변형되도록 의식적인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구나 같은 근본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조율하고 집중시킬 때 그게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원리입니다. 단순한 소망이라기보다는 의식과 마음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조 과정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의식과 의식이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형상,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5절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의식과 형상은 서로 다르고 분리되어 있다. 형상이 유사하더라도 의식은 다른 존재 레벨에서 기능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우리 경험 속에서는 그냥 생각이나 감정 같은 형상이 곧 나, 즉 의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이나 감정 아니면 외부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거든요.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슬픔이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요가수트라는 의식과 형상, 여기서 형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 통찰은 바로 주체성 회복에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 이 자각이죠. 이 둘은 분리되어 있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주석가들의 설명을 보면 기준이 꽤 명확해요. 첫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의식 자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 스피릿의 속성을 가지지만 마음이 만든 형상들, 예를 들어 생각, 이미지, 물질 같은 것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최소한 물질적 속성, 즉 군화를 지니죠. 아, 시공간 제약 여부. 두 번째 기준이 바로 군화의 유무입니다. 순수한 의식에는 군화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창조물에는 반드시 사트바든 라자스든 타마스든 군화가 개입된다는 거죠. 군화가 있냐 없냐. 네, 이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평온함을 느끼더라도 이게 깊은 의식의 상태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 즉 형상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속지 않는 것. 이게 의식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과 형상을 구별하는 기준, 시공간 제약과 군화의 유무. 네,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단일한 마음에 많은 변형들이 다양한 형상을 창조한다. 그 형상들은 존재하기 위해 마음 충동들에 의존한다. 여기서 마음은 정확히 뭘까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마음인가요? 여기서 마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 그 감정이나 생각의 흐름이라기보다는요. 요가 철학에서 말하는 마나스라는 좀 더 근본적인 마음의 기능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많았어요. 네, 마나스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인상을 받아들이고 개념을 형성하는 아주 활동적인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마나스가 본질적으로 살아남고 확장하려는 욕구 때문에 쉴 새 없이 다양한 형상, 그러니까 생각, 감정, 욕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들 역시 스스로 존속하려는 일종의 관성 또는 생명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주석해서는 이걸 저급한 아카샤 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나스를 자극하고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만든 생각이나 감정 패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에너지를 계속 끌어다 쓴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기계들이 인간을 배터리로 쓰는 거랑 비슷한 거나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매트릭스 비유가 이 구절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무심코 만들어낸 생각의 습관, 어떤 감정의 패턴, 오래된 기억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독립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우리를 그 패턴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형상들의 배터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야,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이 마음, 마나스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그 얘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17절부터는 이 강력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한 마음, 즉 마나스의 작동 방식과 그 제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음은 현재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어떤 대상은 인식하고 어떤 것은 못하기도 하고요. 17절. 설령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근원, 마음 진료까지 꿰뚫어 본다고 해도 마음 자체는 관찰되고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삶의 주체, 즉 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마음도 결국은 대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계가 20절에 나옵니다. 마음은 자기 자신과 외부 대상을 동시에 알 수 없다. 자신과 대상을 동시에 알 수 없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한계일까요? 마음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대상을 동시에 그것도 분리된 상태로 자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막 감탄할 때 그 풍경에 마음이 완전히 쏠려서 감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죠. 아, 그러네요. 하나에 빠지면 다른 걸 놓치게 되는. 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런 마음을 저 멀리 두고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시도 역시 결국 관찰하는 또 다른 마음을 가정해야 하는 무한 후퇴의 오류에 빠질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은 세상을 경험하고 창조하는 정말 놀라운 도구지만 그 자체로는 깨달음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본질적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의 힘과 한계를 명확히 알았으니 이제 드디어 이 한계를 넘어서는 길, 요가수트라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나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정말 가슴이 뛰는데요. 대상들로부터 자유롭게 홀로 있는 영적 지성이 마음 진료 안에 그 자신을 반영시킬 때 자아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 영적 지성을 반영시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먼저 필요한 건 대상들로부터 자유로운 영적 지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정한 생각, 감정, 감각 대상 같은 그 어떤 대상에도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삶의 능력, 존재 자체에 대한 순수 의식, 또는 뭐랄까 영적 지능, spiritual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삶. 네, 중요한 건 이 순수한 영적 지성 자체를 마음속에 어떤 내용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텅 빈 거울과 같은 마음 진료, 마나스 위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반영시킨다는 게 그냥 생각한다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생각한다는 건 마음이 특정 대상, 개념이나 이미지 같은 걸 붙잡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영은 마치 맑은 호수가 하늘을 비추듯이 순수한 삶의 빛, 그 영적 지성이 마음이라는 스크린 위에 그저 비춰진 상태에 가까워요. 마음의 내용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배경의 빛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바로 이 반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참된 본질, 즉 자아, 아트만에 대한 직접적인 자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우. 생각 속의 내가 아니라 생각 너머의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이죠. 정말 결정적인 변화겠네요. 이 자아 자각 이후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3절에 따르면요. 이렇게 아는 주체 자아와 알려지는 대상 세상 양쪽을 모두 순수하게 반영하게 된 마음은 일체지, 옴니시언스, 즉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상태요. 일체지.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암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모든 존재의 근원에 있는 통일성이나
상호 연결성 같은 것을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그런 알매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리된 개체로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와 연결된 자아로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24절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이전의 마음은 세상을 조각난 인상들의 연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분리의 경험 속에 가뒀다면 이제 자아를 반영하게 된 마음은 자아의 진정한 도구이자 통합하는 대리자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모든 현상 속에서 근본적인 하나됨을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모든 것이 하나라는 깨달음이 네, 그 가르침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 숨쉬는 현실로 체험되는 겁니다. 마음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 발견 이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여정의 마지막 단계, 관자재, 카이발야, 즉 군국의 자유와 완성에 대한 이야기로군요. 25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존재하는 통합, 아이솔레이티드 유니티의 경지는 마음 진료와 자아, 영적 인간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답이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통합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이 스스로 존재하는 통합이 바로 관자재를 설명하는 핵심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절대적인 통합, 유니티 속에서도 나라는 개별적인 영적 자아, 셀프의 고유성이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전체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이다? 그렇죠. 전체 속으로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와 하나이면서도 뚜렷한 개별적 의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 경지는 마음이라는 도구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인 자아, 주석에서는 이걸 영적 인간, 즉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개별성을 온전히 성취하고 신성으로 회귀하는 존재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통합 속의 개별성, 정말 심오한 경지네요. 그런데 이 경지에 이르러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아를 향하지만 26절, 여전히 과거의 습관, 27절 때문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윤회를 통해서 형성된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업의 잔재는 생각보다 강력해서요.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한 후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구부려놨던 종이가 저절로 다시 구부러지려고 하는 것처럼요. 아, 숟갈의 힘이 무섭네요. 그래서 29절에서는 이 최종 단계에서도 비집착, non-attachment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영적 깨달음이나 이 관자재 상태에 대한 열망마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법운산매, 달마 메가사마디, 즉 영적 진리의 비가 구름처럼 쏟아져서 모든 것을 적시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으라니 정말 철저하네요. 이 상태에 이르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법원산매 상태에 이르면 모든 장애와 카르마는 완전히 소멸된다고 합니다. 30절. 그리고 31절에서는 모든 덮개, 번뇌가 정화되고 일체지, 전체 지식이 드러나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선언하죠. 모든 여정이 완결되는 겁니다. 모든 할 일이 끝난다. 네. 흥미롭게도 일부 주석에서는 이걸 일상에서의 완결짓는 습관과 연결짓기도 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은 바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습관이 영적 여정의 완결성과도 통한다는 그런 통찰이죠. 일상에서의 습관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완전한 자유의 상태네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변화도 멈추고 32절, 시간이라는 개념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게 되고 33절, 마침내 마지막 34절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마침내 세 가지 군화가 더 이상 자아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스스로 존재하는 통합, 즉 관자재의 상태에 있던 순수한 영적 의식은 그 근원인 절대자, the one, 프루시아 안으로 완전히 회귀하게 됩니다. 34절. 이것이 요가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회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완전한 회귀는 반드시 관자재, 즉 개별성을 잃지 않는 통합의 경지를 성취한 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영적 완성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근원과의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가스트라 4권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면서 실제와 시간의 본질에서 시작해서 의식과 마음의 그 복잡 미묘한 관계, 그리고
마음의 한계를 넘어선 자아 발견과 궁극적인 자유, 관자재에 이르는 정말 장대하고도 심오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이 통찰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마음이 만든 형상인지, 또 무엇이 영원한 자아이고 무엇이 변화하는 마음인지, 이걸 명확히 식별하는 힘, 그리고 그 알물 바탕으로 마음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실천, 이것은 그냥 지적인 탐구를 넘어서서 존재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좀 진지한 여정인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22절에서 말했던 대상들로부터 자유롭게 홀로 있는 영적 지성,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으로 다가오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외부 대상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은 그저 존재하고 있음 자체, 혹은 알아차리고 있음 자체의 그 순수한 느낌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순수한 삶의 느낌을 여러분의 마음에 거울처럼 반영하려고 할 때 어떤 경험이 일어나시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탐구가 더 깊은 자각으로 이어지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